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됐었던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업스테이지가 이제 모델 설계라든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컨소시엄의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뭐 수백 테라 규모의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했었고,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시키기 위한 이제 스케줄러를 저희가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AI를 썼었고, 이제 실제 물리적인 인프라는 SKT 해인 데이터 센터라고, 여기 아마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그 SK 브로드밴드 소유의 그 데이터 센터의 지하에 이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200, B200 GPU가 504장. 원래 저게 1024장짜리 클러스터를 이제 절반을 나눠서 이제 썼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고속 스토리지 솔루션이 같이 붙어 있는 인프라 위에서 요거를 구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제 제안서를 쓸 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뭐 70%인가 80% 이상의 활용률을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목표치들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니까 뭐 막 돌고 있을 때 이제 80%에서 90% 이상 활용률이 나오고, 전기는 막 지금 저게 순간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300kW에서 400kW 정도로 순간적으로 땡겨가는데, 저희가 전기요금 대략 뭐 산업용 1종 기준으로 이제 대략 하루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하루에 전기값만 이제 그렇게 쓰는 클러스터였습니다. 저희가 쓰는 분량만 했을 때도. 근데 이제 이런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이게 생각보다 GPU가 잘 죽어요.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대충 일주일에 2번은 GPU가 장애가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장애가 났을 때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시작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뭐 GPU 자체를 이제 한번 리셋 명령을 걸어주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재부팅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진짜 물리적으로 서버를 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파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백엔드.ai 위에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메솔루션을 잘 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중간 상황들이 났을 때 이벤트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재시작을 바로바로 걸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 대응 시간을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사실 초반에 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저 504장이 이제 63노드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 노드 한 개에서만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해보고, 노드 두 개에서 불러와보고, 네 개에서 불러와 봤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대충 그 노드 개수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속도로 이제 데이터 불러와지니까, 우리가 60노드를 한 번에 빵 돌리면은 대충 요 정도 시간 안에 데이터가 로딩이 돼서 트레이닝이 돌겠구나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60노드를 빵 하고 돌려보니까 그 예측한 시간이 한 뭐 예를 들면 30분이었다. 근데 이게 갑자기 8시간이 걸려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 로딩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서 이제 막 그 나이파랑 엔비디아랑 바스트 데이터랑 그다음에 저희랑 뭐 스테이지랑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비상대책회의 막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불러올 때, 이거를 예를 들면은 내가 막 한 글자 한 글자 짜잘짜잘하게 읽어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내가 한 글자 읽고 읽었다는 확인을 보내고, 또 다음 한 글자 요청을 하고, 그럼 한 글자 읽어서 또 보내주고, 그게 한 글자 읽었다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한 글자가 아니라 100글자, 1000글자씩 읽으면은 훨씬 나는 1000글자 한 번에 읽었다라는 것만 신호로 보내주면 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100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를 배칭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을 때도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씩 한 번에 읽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최적화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업스테이지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당연히 그런 옵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들을 제가 알기로 한 500MB 정도 단위로 이렇게 청킹을 해가지고 쫙 파일 여러 개를 쪼개놨었고, 그 파일들을 이제 각 노드마다 하나씩 읽어가는데, 그 배치 사이즈를 저희가 예를 들면 16MB씩 한 번에 읽어와라. 네트워크를 한번 패키지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바스트 데이터 그 엔지니어들이 디버깅을 해보니까 8KB 단위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6메가씩 한 번에 빵빵빵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짜잘하게 짜자자자자자 왔다 갔다 하니까 성능이 쫙 느려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리눅스 커널 쪽에 NFS 드라이버의 특정 코드에서 그 이제 C 언어에서 어떤 이제 그 코드 분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줄이 몇 줄 어긋나서 잘못 코드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옵션이 우리가 지정한 어떤 특정 배치 사이즈 옵션이 완전히 무시가 되고 기본 배치 사이즈로 다 모든 IO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대략 원래 예상했던 만큼의 시간 만에 이제 데이터가 로딩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돌려서 한 73일 정도를 연속 운영을 해서 이제 100빌리언짜리 솔라 오픈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삽질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삽질 내용을 이제 아카이브에 이제 테크 리포트 형태로 공개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찰했던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저 63노드가 있고 GPU가 500장이 있잖아요. 그럼 저 500장의 장애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씩 장애가 난다 했을 때, 그 장애가 나는 빈도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노드와 특정 GPU가 유독 잘 장애가 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관찰했던 바는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GPU라는 게 이런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GPU 안에도 조그만 OS라든지 여러 가지 펌웨어 같은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런 펌웨어 같은 것들이 사실은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정성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걔네들이 뻑이 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도가 큰 이제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장애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사후에 이 이제 통계 데이터라든지 저런 성능 측정 데이터라든지 이제 언제 이게 장애가 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측 신호를 잡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리포트 되기 몇 초 전에 그 에러와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갑자기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 툭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초나 분 단위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이미 그건 장애가 난 상황에 가까운 거고, 단지 이제 알람이 뜨는 그 딜레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했던 케이스는 그 GPU 메모리의 ECC라 그래서 이런 이제 고성능 데이터 센터용 GPU들은 이제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메모리 비트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오류들을 이제 자동 고정하는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를 몇 번 고쳤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하드웨어 카운터로 볼 수가 있고 이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GPU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에러가 나도 이게 자동으로 고치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이 버티고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건 더 이상 내가 핸들이 안 된다고 이제 시스템이 뻗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서서히 누적이 되다가 며칠 걸려서 뻑이 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에러를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전조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실제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좀 이제 관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기업 환경에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내가 직접 클라우드나 내가 가진 서버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사실 잘 겪어볼 일이 없는 이슈들이에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사의 서버에 설치를 하고 고객사의 환경에 이제 맞춰서 뭔가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패킷을 중간에 씹어 먹었는데 이게 연결을 내가 끊으면 끊었다라는 패킷이 사실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패킷 없이 그냥 패킷을 다 이제 드랍을 시켜버리니까 연결이 끊겼는지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패킷을 보내도 답이 안 오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먹통이 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특정 모 고객사에서는 이제 IP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에서 패킷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이걸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매일 14시에 다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가 다 초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가 계속 죽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공이나 조금 이렇게 소규모 고객들 같은 경우에 GPU가 워낙 비싸니까 GPU만 예산을 잡고 거기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는 예산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저희가 납품이 결정이 돼서 가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GPU만 잔뜩 있고 스토리지가 하나도 없어서 그 GPU들을 묶을 수가 없는 거죠. 묶어서 같이 뭔가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 GPU 하드웨어에 뭐가 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만 겪는 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계속 있었던 문제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우리나라 굴지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적층형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AI 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D램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HBM은 어쨌든 잘 만들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들어서 잘 붙여서 이제 성능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 병목은 뭐냐? 결국 이제 GPU가 안 놀게 하려면은 네트워크, 이제 GPU 자체의 연산 속도, 거기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 속도는 다 빨라졌으니까, 그러면은 GPU가 통신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고, GPU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쪽의 병목을 해결하면 이쪽에 또 다른 병목을 해결해야 되고, 그 병목 해결하면 또 다른 병목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고 돕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정도부터는 이제 AI 모델들 자체도 그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100빌리언 모델이라 그러면은 100빌리언 파라미터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가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면 뭐 10빌리언짜리 10개로 쪼개가지고 그 10빌리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3개나 4개만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가서 계산이 되고, 이제 이 올라가는 기준은 이제 사용자 입력에 있는 토큰의 분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엑스퍼트라고 하는 이제 그냥 모델을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눠놓은 부분들이 서로 다른 조합이 올라가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아키텍처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어쨌든 토큰이라는 형태, 어떤 숫자, 벡터로 변환을 해서 메모리에 들고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 매번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 이미 해놨던 거를 갖고 와서 바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다이나모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햇이랑 구글 쪽에서는 LLMD라고 하는 이제 분산 추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약간 인코딩 단계가 있고 디코딩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코딩 단계와 디코딩 단계가 이제 성능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코딩 단계에서는 이제 연산 그 칩 자체의 그 매트릭스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병목이 많이 되고, 디코딩 단계에서는 계속 토큰 하나를 찍어낼 때마다 메모리에 있는 그 QKV 벡터를 계속 매번 읽어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제 병목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특징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인코딩, 이걸 이제 프리필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이 프리필 단계에서는 그 연산만 잘하는 칩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뒷부분에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높은 칩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전문화를 시키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잘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젠슨왕이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 CPU도 다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RTX 스팍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 이제 DGX 스팍에 들어갔던 그레이스 블랙엘 칩을 이제 데스크탑이나 랩탑용으로 쓸 수 있게 지금 다시 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베라라고 하는, 지금은 그레이스라는 CPU 칩에 블랙웰이라는 GPU를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베라라고 하는 CPU 칩에 루빈이라고 하는 이제 GPU 칩을 붙여서 판매하는 게 이제 베라 루빈입니다. 그래서 왜 엔비디아가 GPU만 잘 만들면 되지 왜 CPU도 같이 만드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전체를 수직적으로 다 통합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고,
GPU를 결국에는 명령을 내리고 구동을 하는 건 CPU이기 때문에 CPU도 같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GPU를 더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C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붙으면서 AI 모델이 그 모델 자체가 이제 토큰을 뱉어내는 그 과정 자체는 GPU에서 계산이 일어나지만 그 중간중간에 토큰의 어떤 그 특정 부분들은 뭐 명령어를 실행해서 다른 도구로 호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그 부분에 대체를 해서 집어넣어서 모델이 이 도구를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네.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는 걸 또 계산을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CPU와 GPU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GPU만 빨라져서는 안 되겠죠. CPU에서 실행하는 것도 같이 빨라져야 이 전체 AI 시스템의 이제 성능과 효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CPU도 같이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스라는 칩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된 이제 베라 칩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급망 보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무슨 공급망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물리적인 원자재를 가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장에서는 저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지만 소프트웨어에서도 최근에 이 공급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SBOM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휴전하는 형식으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 모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그 외부에서 가져온 패키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정확한 버전이라든지 그런 소스 같은 것들을 다 명기를 하게 하는 이제 뭐 그런 강제 조항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냐? 결국 이제 보안 때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리소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아직 안 내놓고 있죠. 원래 이제 사람들이 오퍼스 다음에 어떤 고급 모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일반 공개를 안 하고 파트너사들이나 특정 정부기관들한테만 먼저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하고 있냐면 실제로 저희가 통계로도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백엔드 다타 AI 솔루션이 폐쇄망 이제 그런 뭐 기업 환경에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환경 내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오픈소스 패키지들을 뭐 PIP 인스톨, 앱트겟 인스톨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내가 인터넷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패키지를 막 깔아서 이제 조합해서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연구원분들은. 근데 이제 보안상 당연히 외부망에 바로 접속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패키지들을 안에 미러링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럼 저희도 그거를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고객사에 이제 들고 들어가서 넣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또 야 그거 그냥 들고 들어오면 안 되지 않냐 거기에 뭐 악성 코드 같은 거 숨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뭐 V3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전체 스캔을 하고 그 스캔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것만 이제 필터링해서 이제 고객사에 넣어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달 전체 복제를 뜨고 매달 전체 스캔을 돌립니다. 그래서 달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4월하고 3월 이후에 지금 월웨어 스캔 건수가 완전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게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이제 파이썬의 그 AI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패키지들이 이제 갑자기 지금 이 월웨어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모두나 입코딩을 해서 코드를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악성 코드도 입코딩을 해서 찍어내는 시대가 돼서 이제 좋은 코드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나쁜 코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통계적으로 이 스파이크가 치는 거를 이제 관찰을 저희가 직접 했고, 또 동시에 이제 뭐 최근에 막 뭐 10몇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리눅스 커널의 보안 시약점 같은 것들이 막 발굴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이슈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할 거냐 하는 것들은 아직 정답은 없어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쿨다운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패키지가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안 패치가 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만 그 새로운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게끔 이제 뭐 인프라나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것들을 세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최신 버전을 바로바로 받아서 쓰고 취약점을 발견해서 리포트를 빨리빨리 해주는 상황에서 나만 딜레이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업계 모두가 다 동일한 쿨다운 정책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새 패키지는 처음에 아무도 안 받아갈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될 확률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이제 잘 동작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밈 같은 건데, XKCD라고 이제 IT 쪽에 여러 가지 좀 웃긴 만화들이 한컷 만화로 이제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오픈소스 위에 이제 뭔가 굉장히 막 애플리케이션들이 복잡하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어디 뭐 미국의 어디 시골 동네에 사는 개발자가 혼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오픈소스 하나가 이 모든 거를 다 지탱을 하고 있고, 저게 빠지는 순간 전체가 다 와르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게 2년 전인가? 그 레프트 패드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 자바스크립트 패키지가 있어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몇 줄 안 되는 패키지인데, 그 문자열 왼쪽에 뭐 공백을 칸수 맞춰서 넣어주는 정말 그 한 가지 간단한 일만 하는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가 수많은 그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막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서 그걸 다 불러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패키지를 만든 사람은 저 패키지를 뭐 내렸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뻑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 문제가 됐었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약간 유머 같은, 그래서 이 공급망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이 소프트웨어 분야 자체가 오픈소스라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좋은 코드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뭐 일종의 뭐 해커 정신,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게 이제 점점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와 중요한 제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 중간에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역으로 챌린지들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뭐 아이디어를 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다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AI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프롬프트로 뭔가 입력을 넣고, 그 앞에 이제 뭐 시스템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뭔가 어떤 특화된 입출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내가 이 말을 얘가 얼마나 입력을 내가 많이 넣어서 얼마나 많이 이제 뱉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길이, 토큰을 최대 몇 개 넣을 수 있고 몇 개 뱉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성능을 더 올리고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로컬에서 직접 그 LLM 모델을 뭐 올라마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이제 로컬 AI 모델을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뭐 본인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받아서 돌려보고 거기에 컨텍스트 길이 같은 걸 내가 파라미터로 조절을 해보시면은 저 컨텍스트 메모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GPU 메모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게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뭐 그 맥스 계정 같은 경우에 이제 1밀리언 컨텍스트 길이를 기본으로 이제 주고 있지만은 뭐 사실 올해 초만 해도 1밀리언이 기본이 아니었고, 그건 따로 돈을 내야만 이제 쓰게 해줬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생각보다 연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늘리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토큰화해가지고 AI 모델에 넣겠다 하면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가 AI 모델이 나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예를 들면은 지금 AI 모델들이 뭐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전문가가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AI가 진짜 사람을 완전 업무적으로 대체를 하려면은 몇 달치의 일을 기억하고 그거를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AI 이 뭐 컨텍스트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뭐 인간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예측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컨텍스트 한 개를 갖고는 그걸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안드레 카파시라고 이제 이 분야에서 LLM을 굉장히 잘 쓰는 이제 개발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분은 이제 LLM 위키라고 하는 거를 얼마 전에 공개를 해서 이제 아마 인터넷상에 꽤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위키 같은 거 형태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스크래핑해서 이렇게 쌓아서 돌리고 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LLM한테 한 번에 컨텍스트를 다 넣어놓고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이제 계층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주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인덱스만 이제 LLM한테 직접 주입을 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찾아보려면 어디를 찾아보면 돼 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넣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그걸 점프해서 들어가서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사람이 이제 정보를 정리하는 어떤 추상 모델, 사고 모델 같은 것들을 흉내내서 한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층적 메모리 구성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이제 대표님이 만든 저장소 결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이제 사고 모델의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이 AI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도 일을 할 때 내가 머릿속에 내가 그동안 학습했던 모든 거를 머리에 한 번에 불러오지 못하잖아요. 사람도 이제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도 말하자면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장기 기억과 뭐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우화적 일화 기억과 이제 이 신경과학이나 이제 뇌과학 쪽에서 이 사람의 기억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카테고리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은 장기 기억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의 기억을 구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뭐 이제 뇌 장애에 따라서는 그 중에 특정 부분만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런 거를 이제 LLM에다가 모델링을 해서 너는 이런 종류의 기억이나 이런 종류의 대화는 이러한 기억 방법으로 처리를 하라 라는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하네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해서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진짜 좀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실험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백엔드다 AI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 시스템 디자인 쪽을 이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이 소프트웨어 효율을 가장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박사 때 이제 GPU 기반의 패킷 처리 가속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실 이미 10년 전에 엔비디아 쿠다와 AMD가 그 당시에는 ROCm이 없었고 오픈CL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 지금은 접었지만 제온파이라고 하는 매니코 X86 그 벡터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패킷 처리들을 가속하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거를 이제 박사 논문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가속기라는 거를 왜 굳이 쓰느냐. CPU를 잘 만들면은 뭐 굳이 GPU 따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잘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CPU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빨리 실행하고, 거기서 분기나 점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적으로 실행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빨리 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인터럽트나 입력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냐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본다면, GPU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동시에 한 번에 연산을 돌리는 이제 그런 거에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특성이 많이 다르고, 그런 이제 코프로세서, 오프로딩, 가속기 이런 개념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쓰려면 결국엔 배치 한 번에 일감을 많이 던져줘야 이 여러 개를 병렬로 돌리는 게 효율적일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리는 거리 가속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병렬로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속기로 던져놓고 걔가 처리하는 동안 그럼 노느냐.
그 다음 일거리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 파이프라이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감 던져놓고 걔가 하는 동안에 나는 다음 일감 준비하고 얘가 끝나면 바로 다시 던져주고 해서 그 사이가 끊김없이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칭, 패러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이닝 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이런 이제 고대역폭 이런 가속기 환경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파이토치 모델을 굉장히 잘 짤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냥 리더헤드 시스템 콜을 했는데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버그가 있는지 한번 봐봐 하면은 그거 디버깅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델링을 하면서 이걸 같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에 무슨 컴피레이션 파라미터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고서 최적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 백엔드 AI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좀 최대한 단축시켜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어그리게이트 서빙, 분산 추론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GPU 하나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U가 서로 통신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뭐 DPU라든지 CX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런 통신 레이어의 또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활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도 DPU나 CXL을 만드는 국내 또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을 때 사실 되게 강조를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기네 서버에서 AI가 돌지만 그 AI가 돌리는 내용은 완전히 엔드-투-엔드로 암호화가 돼서 사용자 외에는 볼 수 없게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컴피데이션 컴퓨팅이라고 해서 VM은 내가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돌리고 거기에 내 코드와 내 정보가 올라가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슨 수를 써도 그 안에 내용을 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컴퓨팅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엔비디아가 되게 선제적으로 GPU 환경에서도 저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허퍼에서 단일 GPU 단위의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지원을 하고, 블랙웰에서 멀티 GPU 단위로 지원을 하고, 루빈에서 이제 이거를 멀티 노드 단위로 이제 지원하는 거를 이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의 요소가 굉장히 깊어지고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죠. 예를 들면은 분산 추론하고 컴퓨테이션 컴퓨팅을 통합을 하려면은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가는 이제 최신 컴퓨테이션 컴퓨팅 기능을 다 이제 세팅을 해서 돌려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이제 권영진 교수님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포스처 트레이닝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모델을 이제 밑바닥부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리 트레이닝은 사실 그게 본 트레이닝이어서 정말 그냥 말뭉치, 텍스트를 엄청나게 때려 넣어가지고 결국엔 텍스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올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했을 때 얘가 뭔가 말은 잘 뱉지만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맛깔스러운 말을 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코딩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혹은 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번역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특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파인 튜닝은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요. 파인 튜닝은 이제 데이터를 더 넣어서 그 데이터에 특화를 시키는 건데, 이 포스트 트레이닝 옵티마이제이션은 그 강화학습이라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그 모델이 요런 성향으로 대답을 하게끔 이제 더 이렇게 말하자면 스티어링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프리 트레이닝이 된 모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닐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바닐라 모델을 가지고 계속 어떤 입력을 주어서 그 입력에 대해서 내가 요런 기대값을 나는 기대한다라는 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계속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코딩을 더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든지 하면 그쪽 방향으로 더 말을 잘하게끔 계속 점수 가중치를 줘서 이제 추론하고 학습시키고를 계속 반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체감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독파모 프로젝트는 이게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국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잘 대답하는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하는데 일본 땅이라고 대답하면은 이제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뭐냐 이러면서 점수를 확 깎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튜닝을 저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지들을 막 던져주고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돼라는 걸 이제 추가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그냥 트레이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론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 섞어가지고 밸런싱을 하고 인프라를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계속 스케일링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기술들이 중요해지고 그런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이제 인지니어링을 잘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케일이나 컴포저빌리티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던 키워드고 이런 것들을 폐쇄망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잘 구성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데스크탑 형태의 어떤 응용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좀 쉽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AI라고 하는 이제 코어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컨테이너 기반으로 워크로드들을 스케줄링하고 그 밑에 있는 인프라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조금 더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쉽게 돌리고 뭐 추론 엔드포인트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좀 더 쉽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인터페이스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저희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드만 넣어놓은 거고요. 요 AI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한 거고 고점.backend.ai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도 바로 받아서 돌려보실 수 있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그 컴퓨터의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AI 그 추론 엔진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그 컴퓨터 환경에 맞는 이제 AI 모델들을 허깅 페이스에서 추천을 해서 바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돌려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백엔드.ai를 이제 저희 서버 제품을 만약에 뭐 우리 기반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기에 올려놓은 이제 추론 엔드 포인트를 이제 API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서버에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여기 안에서 뭐 채팅이나 에이전트나 뭐 영상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의 서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저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추론 그 런타임들이 있는데 그 런타임들마다 API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규격도 있고 엔트로픽이 가지고 있는 규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에서 다 통일해가지고 뭐 클로드 코드가 예를 들면은 뭐 백엔드 AI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솔라 오픈 모델을 바라보고 클로드 코드를 실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중간에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일종의 이제 라우터이자 게이트웨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저 백엔드 AI 그 안에는 완전히 내장이 돼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뒤에 어떤 모델을 어떤 형태로 띄우든지 상관없이 앞에서 붙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표 요약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컴퓨팅 패러다임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조합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전문가들만 쓸 수 있었던 어떤 컴퓨터의 그런 파워들을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과연 궁극의 뭐 슈퍼 인텔리전스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혹은 사람마다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AI 인프라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성능 자체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 하드웨어를 실제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뭐 독파모 같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다양한 엔지니어링 삽질들 어떤 게 있었고 폐쇄망 환경 같이 이런 기업이나 이런 환경에선 AI를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런 성능이나 비용 병목은 사실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가 된 거는 그 모든 병목의 지점에 다 자기네 기술을 끼워 넣거나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공급망 보안 이슈에서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원자재나 부품을 다루는 상업은 아니지만 이 오픈소스의 이 스택이 굉장히 추상화력가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보안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다. 또 저희가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같은 것들을 실제 스캔을 해보면은 실제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보안 머리어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에이전틱 컴퓨팅을 위해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장기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 작업에 임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드레 카파시의 LLM 위키나 저희 대표님이 만드신 뭐 결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사람의 기억 방식을 모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백엔드.ai라는 솔루션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떤 관점과 철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